만약에 20m 파고의 쓰나미가 만들어지면 그냥 홍수가 납니다. 어마어마하게 빠른 이 급류에 의해서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견뎌낼 수가 없고 25년도 중반쯤에는 난카이 해곡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고 여기서 이제 규모 7.6짜리 지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좀 뜻밖의 분을 모셨습니다. 지진 전문가님이신데요. 김기범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경제 채널에 나오시는 게 좀 뜻밖이죠? 아, 네,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뭐 제가 하고 있는 분야가 이제 지질학이라는 학문인데 네네. 저는 이게 굉장히 실용적 학문이라서 네. 좀 뭐 이렇게 이제 경제 분야나 이런 네. 분야하고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요. 요즘에 전쟁이 그렇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지진 한번 났다 그러면 그건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큰 충격일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모시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제가 영광이죠. 예, 요즘에 일본의 지진 이야기들이 좀 많아요. 정말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본은 그 지진이 자주 매우 빈번히 네. 매우 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지구가 디자인해 놓은 환경입니다. 아, 어떤 측면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까? 일본의 운명입니까? 운명입니다. 그 지구의 판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예, 그 대륙 이동설 알프레드 베게너가 제안해서 정설로 고착화된 네. 지구 표면은 여러 개의 분리된 판으로 분리돼서 네. 떠다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럼 뗏목처럼. 이 판이 있고 이 판이 있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본이 거기 딱 붙어 있는 건가요? 어떤 곳은 판이 갈라져서 분리가 되고 네. 어떤 곳은 판이 충돌해서 하나의 판이 다른 판 아래로 소멸을 합니다. 네. 그 충돌을 하게 되면 네. 뭐 하나는 길을 터줘야 됩니다. 아래로 네. 위로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네. 이런 곳을 충돌대라고 부릅니다. 지질학적으로. 예. 이게 이제 일본 주변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냥 구글 네. 어스에다가 제가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 보면은 여기 태평양이 있고 필리핀 해가 있습니다. 네네. 동해가 있고 오호츠크 해가 있습니다. 예. 태평양 판 아래 요 왼쪽에 보면은 굉장히 새까맣게 칠해져 있는 이 지도상에서도 보이는 이 선이 있는데 짙은 선이 있네요. 네, 이것이 뭐냐면 태평양 판이 네. 일본 판 아래로 밀려 들어가는 곳 충돌해서 이걸 해구라고 부릅니다. 아래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즈보닌 마리아나 해구. 마리아나 해구 하면 이제 우리 잘 알 겁니다. 네. 챌린저 딥이라고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있는 곳. 이 밀려 들어가다 보니까 가장 깊어지는 그런 곳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몇 미터나 돼요? 뭐 거의 1000m 정도 되니까요. 1만 미터요? 예, 깊은 와. 곳은 그렇게까지 되니까요. 지금 보면은 그 일본 주변에는 태평양이 일본 아래로 섭입하는 네. 일본 해구라는 게 존재를 하고 네. 남쪽에서는 필리핀 해 판이 그 서남 혼슈와 시코쿠 큐슈 지역으로 섭입하는 난카이 해곡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있고요. 아, 그걸 섭입이라고 하는 건가요? 네, 하나의 판이 다른 판 아래로 들어가는 현상을 섭입이라고 합니다. 섭입.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일본의 서쪽 부분에는 다시 동해 지각이 일본 아래로 섭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섭입대는 아주 최근에 발견되고 개념화됐기 때문에 여기 따로 이름이 지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면 서쪽에도 뭐 판이 붙어 있다는 이야기네요. 일본에는. 과거에는 일본의 동북 일본 그러니까 홋카이도 동북 혼슈를 이 유라시아 안에 포함된 판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게 이제 2000년대에 들면서 여기 동해 동부를 기준으로 일본 혼슈와 홋카이도 네. 그리고 동해가 서로 다른 지각에 속한다. 이렇게 이제 정설로 받아들여집니다. 와. 이런 환경이다 보니까 일본은 열도 주변에 일본 해구 그리고 난카이 해곡 동해와 일본 사이에 다시 섭입돼 그리고 이제 또 연장을 하자면은 여기 쿠릴 열도가 쭉 이어져서 캄차카까지 이어지는데 네. 여기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쿠릴 해구. 일본 사람들은 또 이걸 치시마 해구라고 부릅니다. 네네. 10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곳이라고 해서 그래서 해구만 하더라도 하나 둘 셋 넷 뭐 여기 오키나와까지 가는 해구는 또 육규 해구라고 불러서 하나 둘 셋 넷
5개 그리고 동해하고 서해 6개. 저 지각판들이 그러면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겁니까? 계속 움직입니다. 결국 지구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지진들은 네. 이 판과 판이 충돌하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뭐 네팔이라든지 스촨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지진이 났던 그런 네. 것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뭔가가 충돌하고 있는 곳인데 일본은 이런 지구상에서 가장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로 어떤 구조들로 둘러싸여져 있는 곳이라고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 지각판들이 움직이면 땅이 움직인다는 이야기인데 말하자면 맞습니다. 그럼 그 위에 그 고층 빌딩들은 어떻게 짓고 있는 겁니까? 저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태평양판이 네. 일본을 향해서 움직이는 속도가 매년 8cm 정도가 됩니다. 8cm요. 근데 이걸 갖다가 뭐 매일 뭐 0. 몇 미리씩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구의 표면 특히 지각은 네. 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뭔가 다른 판이 이 판을 밀기 시작을 하면 네. 이게 뭐 우리가 기름 발라놓은 것처럼 스물스물 이렇게 미끄럽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하. 버팁니다. 오. 활처럼 휘면서 버티다가 이 버틸 수 있는 한계점을 돌파했을 때 미끄러지면서 원래대로 복구가 됩니다. 팡 튄다는 소리네요. 네, 맞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동일본 대지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태평양판이 일본 아래로 들어가면서 거기 이제 그 위에 있던 지각을 이렇게 휘게 만들었고 그게 2011년이죠. 2011년도에 발생했던 네네. 동일본 대진 9점대 지진이었습니다.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지금 동일본 쪽에서는 이 주기를 약 400여 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허. 그리고 난카이 해곡에서는 네. 100에서 200년, 그러니까 약 400년 정도 되면은 예. 왕조 하나가 생겼다가 멸망하고 이럴 수 있는 인문학적인 그렇네요. 시간입니다. 역사적인 시간에 해당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이 뭔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뭔가 기억으로 뭔가 우리가 이런 걸 겪었었지 대비하자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적인 어떤 지질학이 발달하기 전에만 하더라도 이 현상을 어떤 신이 노했거나 그랬겠네요. 예, 그런 식으로 치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못했고 그래서 뭐 도읍이 그런 거를 고려치 않고 정해지기도 하고 그렇게 발달해 온 것이 또 인간의 문명이기 때문에 네. 뭐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냥 같이 살아가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일본의 고층 빌딩들은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지진을 견딜 수 있는? 네, 일본의 고층 빌딩들은 워낙 일본에서 큰 지진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에 대비한 내진 설계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진 설계라는 게 네. 땅이 이렇게 지진이 오게 되면 떨리게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과 건물이 같이 움직이게 되면 아하. 건물이 이제 그 진동 때문에 부러지겠죠. 예, 예. 닭 보면은 닭을 이렇게 네. 잡고 이렇게 막 움직이면 닭 목은 항상 고정돼 있잖아요. 네, 네. 목이랑 몸이랑 따로 놀잖아요. 네, 네. 그 내진 설계의 기본은 땅의 흔들림과 건물이 별도로 움직이게 네, 네. 예, 그렇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식의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의 지진 규모의 지진이 오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특히나 뭐 수도 직하 지진 뭐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뭐예요? 직하 지진이라는 걸 바로 밑에 있어 지진이 난다는 소리인가요? 동일본 대지진 때 네. 규모 9의 지진이 났었습니다. 네. 이 지진이 그 규모가 매그니튜드가 1이 올라갈 때마다 네. 거기서 발생하는 에너지가 약 32배, 33배씩 증가를 해서 와. 2단계가 올라가면 에너지 양이 1000배가 됩니다. 1000배가 되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2016년도에 발생했던 경주 지진 같은 경우에는 규모 5.8이었습니다. 네. 6이 채 되지 않는데 그때 굉장히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근데 이제 만약에 경주 지진 6이라고 했을 때 동일본 대지진의 규모를 경주 지진으로 생각해 봤을 때 7, 8, 9니까요. 33에 3승이 되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33,000 정도 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마어마. 에너지 양이 그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9짜리 지진이 나더라도 당시에 2011년도에 발생했던 동일본 대지진은 네. 일본 본토로부터 꽤 떨어져 있는 지금 여기 지도상에 보시는 일본 해구라는 곳에서 발생을 했거든요. 네. 얼마나 떨어져 있었어요? 여기- 지진 진앙이? 지금 거리로 봤을 때 지금 이게 뭐 100km
이상 떨어져 있었으니까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면은 지진의 진동은 네. 이 거리의 제곱에 비례해 가지고 또 줄어듭니다. 역수로 줄어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거리가 2배가 되면 에너지는 4분의 1이 되고 네. 그런 식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리 큰 지진이 나더라도 지진이 먼 곳에서 나면은 네. 그 진동에 의한 피해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의 진앙은 바다일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큰 지진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판과 판이 맞물려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해구에서 발생이 하는 건데 이 뭐 수도 직하 지진 같은 경우는 그 규모는 작더라도 네. 이게 수도권에 건물들이 밀집돼 있는 곳에 바로 아래에서 나기 때문에 규모가 작아도 네. 손실되는 에너지가 없이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가 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멀리 떨어진 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네. 바로 육지가 흔들린다기보다는 물이 밀려와서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해구에서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은 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자면요. 네. 지금 이게 해구의 모습인데요. 아하.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부분은 마치 용접을 해놓은 것처럼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땅속 깊이 들어가면 이 부분은 이제 움직일 수 있게 돼 있어요. 약간 스무스하게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땅속으로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기 이제 물이 빠져나와서 여기가 이제 매끄럽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섭입을 하고 있는 태평양판이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은 붙어 있기 때문에 위에 놓여 있는 이 일본이 휘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 마치 활과 같이 휘어져서 여기에 탄성 에너지가 저장이 됩니다. 네. 그러다가 여기가 딱 부러지는 순간에 이 휘어졌던 활은 원래대로 쫙 펴지는군요. 네,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이게 이제 돌아오면서 그 위에 있는 바닷물을 들어 올리게 됩니다. 아하. 그래서 이게 육지는 한참 멀리 있어서 네. 괜찮은데 이 들어올린 바닷물이 육지로 이렇게 오면서 쓰나미라고 하는 거대 해일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밑에가 들리는군요. 바다 밑이. 예, 그냥 그 땅이 바다를 들어 올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도 따라 올라오는 거고 네. 그게 밀려오는 거군요. 육지로. 예, 그 쓰나미의 어원이 그 한자로 이제 진파, 나루진자의 물결 파자를 쓰는데 그러니까 어부들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왔는데 자기들은 바다에 있을 때 아무것도 못 느꼈는데 네. 파도에 마을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나루터에서 이는 파도라 그래서 쓰나미, 진파라는 이름을 지었거든요. 이게 파장이 워낙 깁니다. 이제 파도가 하나 치면 우리 꿀렁꿀렁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게 아니라 이 파도 하나가 몇 킬로미터에서 수십 킬로미터가 됩니다. 파도 이게 쭉 올라간 그 물결 하나가요? 네, 이 파도 하나의 파장이 수 킬로미터, 십수 킬로미터 이렇게 되니까요. 이게 쓰나미 파도가 먼 바다에서는 지나가더라도 배가 그냥 천천히 올라갔다가 한 몇 분 동안 올라가 있다가 천천히 내려가니까 이 못 느끼는 겁니다. 바다에서는 잘 못 느끼는군요. 예, 바다에서는 그래서 이 쓰나미가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를 못 느낍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해안가로 오면 올수록 파고가 높아지고 파장이 짧아지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얕아져서 그런 모양이군요. 예, 밑이 깊을수록 파장이 길게 유지되고 밑이 수심이 얕아질수록 파장이 짧아지고 파고가 높아져.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2011년에 있었던 그 동일본 대지진, 네네네. 그게 후쿠시마 원전도 덮쳤던 거죠? 맞습니다. 그때 당시 쓰나미 파고 20m에 달했고, 그때 당시 그게 20m였어요, 그때? 네네네. 쓰나미를 우리 뭐 바닷가에서 태풍 불면은 막 치는 그런 파도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쾅 치고 밀려가고 이런 게 아니고요. 동일본 대지진 당시 쓰나미 사진 보시면은 그냥 저 멀리서 바다가 쫙 옵니다. 서서히 높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 만약에 20m 파고의 쓰나미가 만들어지면 지금 기존의 해수면에서 한 20m 정도의 고도까지가 그냥 홍수가 납니다. 쫙 와서 홍수가 나서 그 홍수가 난 상태가 몇 분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제히 싹 빠져나가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 빠져나갈 때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휩쓸려 나가는 겁니다. 빠져나가는 게 더 무서운 거군요. 사람은 이 무릎 높이 정도까지만 그 쓰나미에 잠겼을
잠기더라도 네.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 이제 쓸려 나갈 수밖에 그렇군요. 없습니다. 그게 무서운 점입니다. 그러면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뭐 해운대나 뭐 이런 영화 보면 막 집채만한 파도가 쫙 와가지고 건물을 고층 빌딩들을 덮쳐버리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거는 막 광안대교가 네. 물에 잠겨버리고 그러는데 그건 조금 과장인 거죠. 쓰나미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성질을 좀 잘못 표현한 거긴 합니다만 네. 약간 드라마틱하게 보이기 위해서 약간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는 그 해운대 영화에서 고증이 잘 됐던 부분은 그 해운대 쪽으로 쓰나미가 이제 덮친 이후에 네.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저는 굉장히 고증이 잘 됐어요. 그 당시 이제 쫙 물이 빠져나가면서 거기서 막 전봇대를 붙들고 막 안 휩쓸려 가려고 막 애를 쓰거든요. 네네. 이게 그 실제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 이제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파도가 확 덮쳐서 우리가 막 뽀글뽀글해서 가는 게 아니라 네. 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급류에 의해서 그리고 그 급류가 네네. 굉장히 많은 흙탕물과 그 육지에서 막 이게 지나가면서 이제 가지고 온 온갖 그 잡동사니 물질들이 네. 같이 막 떠내려가는 상태이기 아하.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견뎌낼 수가 없고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도 다 둥둥 떠서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섭네요. 해운대에 다시 그런 게 올 수 있나요? 정말 그런 해일이 우리나라 해운대, 부산 뭐 또는 한반도에 다시 올 수 있는 겁니까? 2024년도 1월 1일에 네. 그 일본 서해안에 노토반도라는 곳이 네네. 있습니다. 이곳이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네. 요 지역인데 여기가 이제 노토반도가 되겠습니다. 예. 일본 서부 해안이 쭉 있고 여기 끄트머리 여기 톡 튀어나온 곳이 있거든요. 예. 네, 여기서 이제 규모 7.6짜리 지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네, 이런 7.6짜리 지진이 발생을 했고 이때 당시에 쓰나미가 동해를 건너서 우리 묵호항에서도 1m 이상이 관측이 됐었습니다. 묵호요? 저 묵호에서 자랐는데. 그러시면 네. 그런 일들이 발생을 오.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충분히 올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올 수 있고요. 네. 그 사실 뭐 나중에 좀 할 이야기이기도 한데 네. 지금 일본 쪽 이쪽은 네.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이제 그 10년에 한 번꼴로 발생하고 있는 일본 서해안에서 발생하는 7.5 정도의 지진이 10년에 한 번씩요. 네, 그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지진이 24년도 1월 1일에 노토반도에서 발생했고요. 이때 5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어휴. 그 500여 명 사망하고 이 노토반도 지진이 나고 나서 땅이 한 4m 정도 융기가 돼서요. 들어 올려져 가지고 항구였던 곳에 배가 정박되어 있는데 이제 지금 땅 위에 배가 놓여 있고 어휴, 한국 없어졌겠네요, 그럼. 네, 해안선이 200m 바다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늘어난 거죠. 지금 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은 17세기 정도에 그러니까 뭐 400년 전이요? 예. 1643년과 1681년 정확히 그때 이제 1643년에는 울산 대지진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었고 네. 그 1681년에는 양양 대지진 강원도 양양입니다. 네네. 그때 당시에 조선왕조실록 기록을 보면은 쓰나미가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물이 끓어오르고 그때 당시에 지진 규모는 우리 동해안에서 7.5 정도까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400년 전에.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역사 지진, 뭐 고지진, 고고지진을 연구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일본 쪽이 더 빈번할 뿐이지 주기가 짧을 뿐이지 우리나라에서 일본 서해안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7.5짜리 지진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다. 주기가 길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네. 이거 겁나는 이야기네요. 근데 일본 정부가 이 지진 예보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25년도 중반쯤에는 난카이 해곡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고 네. 그리고 25년도 말 12월 8일 날 네. 그 여기 일본 아오모리 앞바다 네. 여기서 규모 7.6짜리 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이 지점이 이제 일본 기상청 가면은 이렇게 지진 난 곳이 정확히 공개가 됩니다. 네네. 규모도 공개. 그러면서 일본 기상청 이제 공식 웹사이트에 이런 게 올라옵니다. 원래는 일본어로 돼 있는데 이게 그 우리나라 말로도 된 게 있고 영어로도 된 게 영어로도 다 있네요. 굉장히 세계 각국 언어로. Another mega quake. 네. 거대 지진이라는 소리겠네요. 메가 퀘이크 하면. 맞습니다. 거대 지진입니다. 이미
7.6이면 굉장히 큰 지진이거든요. 네. 그 포항 경주에서 발생했던 지진의 1000배의 에너지가 방출된 예. 지진이고 굉장히 큰 지진인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 큰 게 올 거다 이 말입니다. May follow. 그러면서 여기 말하는 게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하고 3일 후 네. 9.0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심해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 후발 지진 경계령 아. 요거를 발령을 했었습니다. 그게 사실 굉장히 저 같은 지질학자들에게도 생소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지진을 네. 지진이 한번 쿵 하고 끝나지가 않습니다. 뭐 네. 여진 이런 거 네네. 아시지 않습니까? 여진이 뭐냐면 큰 지진이 하나 있는데 뒤에 작은 지진들이 계속 이어서 네. 나면 그걸 여진이라고 부르고 큰 지진이 하나 있는데 그거 앞에 좀 작은 지진이 하나 있었으면 그걸 전진이라고 부릅니다. 어허. 그리고 이 큰 지진을 본진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본진이냐 여진이냐 전진이냐는 이게 다 지나가고 난 이후에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이게 얘가 그렇군요. 본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미 커서 이거 자체가 본진이라고 누구나 생각하기 마련인데 그러니까 7점 얼마면 어마어마한 건데요. 이 사람들은 이게 전진이다라고 전진일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뒤에 9짜리가 온다. 네네네. 예. 근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지금 보면은 동일본 대지진 때 한 번의 사례가 이랬다고 해서 또 이런 게 일어난다고? 네. 그건 너무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지 않아? 통계적으로도 너무 표본의 숫자가 너무 작잖아. 이런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공표를 합니다. 지금 일본 기상청에서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이 일본 경고를. 정부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일본 정부가. 그리고 올해 4월 20일에 지진이 하나 더 났습니다. 같은 이 지역이고 빨간색으로 표시해놓고 일본에서는 이걸 지진 상정역이라고 해서 진원 상정역이라고 해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또 나고 올해 4월에 나고 나서 산리쿠 지진이라고 하고 나서 또 이제 또 후발 지진 경계라고 또 발령합니다. 아하. 그리고 여기서는 또 하나가 더 추가돼서 1963년도 여기 이트루프 섬이라고 있는데 홋카이도 옆에 네. 여기서는 7.0이 일어나고 18시간 후에 8.5 발생했다. 예. 동일본 대지진 때 7.3 이후에 9.0 발생했다. 이렇게 네.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느 정도 일본 정부에서는 공식화 시켜가지고 대비를 시키고 있거든요. 어휴.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일본 내각부 홈페이지입니다. 내각부 홈페이지고 네. 방재 정보 관련된 사이트입니다. 예, 그냥 클릭 몇 번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예. 그런 곳에 이제 들어가 보면은 홋카이도 산리쿠 오키 후발 지진 주의 정보에 대해서 이거 딱 클릭하면은 이제 내용들이 쫙 뜹니다. 한글로 돼 있네요. 아, 요거는 이제 구글 그 번역기로 구글 그냥 번역기로 예, 바꾸신 좀 거군요. 돌려본 겁니다. 그래서 대충 알아볼 수가 있어가지고 네. 해왔는데 이 지진이 뭔지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도 설명을 하고 있고 어허. 이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쓰나미의 규모를 어떻게 자기들이 추산을 하고 있는지 논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피해 사망자 얼마 뭐 건물 붕괴 얼마 이런 거 다 나와 있고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 아주 정말로 그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소문이나 유언비어가 아니고 아주 구체적 정보에 의해서 맞습니다. 지금 머지않아 올 수 있다. 지진이. 지금 이 대책 그리고 지금 후발 지진 주의보를 경계하기 위해서 한 15회 이상의 그 전문가 회의를 소집을 해서 2023년도부터 계속 회의를 해가지고 만든 대책이고요. 그리고 이 각 회의의 일시, 장소, 참여한 인사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했던 발언들을 다 공개합니다. 아유, 이거 어떻게?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보면 제 9회 워킹그룹, 10회 워킹그룹 해가지고 여기 내용들 예. 다 공개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헤이세이 23년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도호쿠 대지진 교훈을 네. 근거로 중앙 방재 회의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방재 회의 이름은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안 지진을 교훈으로 하는 지진 쓰나미 대책에 관한 전문 조사회 요런 것이 조직이 됐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제언을 합니다. 모든 가능성을 고려한 최대 클래스의 거대 지진 쓰나미를 앞으로 검토해 나가라. 어휴. 그러니까 방침이 이렇다는 겁니다. 야, 무섭네요, 이거. 예,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국민들이 이런 식으로 큰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면 겁먹을 것이다.
어떤 공포감에 사로잡힐 것이다. 이런 것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라. 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예. 요 지진 이야기 요거 다음 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교수님, 지난번 영상에서 저 너무 무서웠는데요. 일본 정부가 저렇게 구체적으로 말이지 지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 예. 그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네. 어느 정도로 지금 경고를 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대비를 하라고 지금 그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 사실 그 우리 같은 경우는 네. 국민들이 동요할 수 있다. 네. 필요 이상으로 공포심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방제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먼저 고려되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불안하게 하지 말자. 예, 뭐 그런 거. 보통은 그렇게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네. 그 일본 해구 쪽 태평양이 이 동북 콘슈 아래로 섭입하는 곳 네. 그곳에는 9.0, 9점대의 지진이 발생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학계 전문가들의 보편적 의견이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네, 그거를 받아들였다가 아무런 준비 없이 그 큰 재앙을 맞이한 겁니다. 학자들이 틀렸군요. 그러니까. 네,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소수 의견,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정부는 뭐냐면 학계에서 네. 여러 어떤 원로학자부터 이 모든 어떤 그 권위 있는 분들이 일괄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받아들여서 공식 입장을 취하겠다. 이건 너무 소수설이고 너무 급진적인 설이기 때문에 이런 건 안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했다가 너무 큰 피해를 본 겁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도호쿠 지방 태평양 지진 교훈으로 하는 워킹 그룹이 만들어졌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24년도 1월 1일에 일본 서쪽 해안의 저기 노토반도에서 네네. 24년 1월 1일에 발생한 7.6 지진에 500여 명이 사망을 합니다. 참 엄청난 피해인데. 근데 이 7점대 지진이 일본에서 바다에서 발생을 해도 사망자가 잘 안 나옵니다. 작년도 12월에도 아오모리 7.6 지진 났었고 네. 올해 4월에도 지진이 7.5짜리가 산리쿠 지진이 났는데도 사망자 0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지진 큰 거 날 거라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대비를 했기 때문에. 네, 이미 인지하고 있는데 이 서쪽에 있는 노토반도에서는 이 지진이 날 거라는 것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주지시키지도 않고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도 않고 있다가 또 당한 겁니다. 그 큰 일을 겪고 나서 또 그냥 방심하고 있다가 또 당한 겁니다.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학계의 정설, 통론, 뭐 어떤 그 권위자들의 어떤 일치된 이야기 이런 거를 한다는 거는 너무 국민의 안전을 방치하고 있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생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최대치 모든 가능성을 다 대비하라 이런 얘기군요. 뭐 발생 확률이 0.1%라도 국민들한테 경보를 발령하고 대비시킨다. 예, 그게 사회적인 어떤 동요가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거를 넉넉히 있다가 당하는 그거에 비해서는 훨씬 낫다 그게. 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여기 이제 이번에 일본이 정부가 내각부 홈페이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홋카이도 앞바다에서 지진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최대 20만 명이 사망한다는 겁니다. 쓰나미로 20만 명이 사망하고 이제 저기 저체온증으로 4만 2천 명이 사망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에 잠겨서 그렇다는 말이죠. 일단 여기서 말하는 게 굉장히 특이한데 네. 지진이 구가 날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고요. 네. 이 구가 일어날 시 쓰나미는 상상할 수 있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기록 중에 가장 최대의 기록들.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 6천 년간의 쓰나미 기록을 모두 조사해서 그중 가장 컸던 쓰나미 피해가 일어날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게 강도 9짜리 지진인 거예요? 예, 홋카이도 앞바다에? 예, 9짜리 지진이 나고 쓰나미도 9짜리가 나더라도 쓰나미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9짜리 지진이 난 데다가 쓰나미도 지금 6,000년 과거 6,000년 중에 일어났던 지진 중에 쓰나미 중에 가장 컸던 지진과 같은 규모의 쓰나미가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또 거기서 끝나지가 않고
이렇게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을 했는데 이 피난을 시작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적설에 의해서 이동이 어려운 겨울의 심야를 이 지진 발생하는 그 상황으로 설정을 합니다. 아, 겨울에 지진이 일어난다. 겨울 심야 눈이 아주 많이 쌓여 있어서 차도 다니기 힘들어서 대피도 어려운 상황. 거기에 바닷물이 덮치는 상황을 상정을 해서 쓰나미 경보가 울리더라도 사람들이 도망가기 어려운 상황. 그렇게 했을 때 20만 명까지 사망자가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상상이 안 되는데요. 대처 방식이죠. 이게 아무리 그래도 그런 일들이 한 번에 겹치기는 어려울 겁니다. 보통 해봤자 이게 요 정도일 겁니다. 뭐 그러게 말이에요.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우리라면 이제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그런 태도로 이제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일본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네. 피해를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치고 또 덮치는 그런 것을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상황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정부의 대응. 네. 그거 어떻게 대응을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네. 쓰나미 대피 시설을 만든다. 그러니까 뭐 규모 8, 7 이런 지진에 맞춰서 쓰나미 대피 시설을 만드는 게 아니라 네. 9짜리가 발생하고 지난 6,000년간 발생한 쓰나미 중에 가장 큰 쓰나미가 올 거라고 라는 가정하에 네. 대피 시설을 만든다. 그래서 그 어떤 예상 못한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설정해 놓은 이 스펙을 넘어가기는 어렵다. 최악을 상정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사실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명목하에 이 방제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대책을 굉장히 낮춰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 정부는 그거를 국민들이 동요하고 불안해하더라도 그걸 감수하고 최대 상한선에 맞춰서 대책을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 제가 보여드리는 표를 보면 실제로 거기 일본 정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대피 빌딩 타워 등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이것을 미리 어디에 이런 시설들이 있다는 걸 국민들한테 주지를 시켜가지고 네 쓰나미에 의한 피해자를 지금 상태라면은 19만 명까지도 겨울에 막 오고 이러면 사망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거를 해 놓으면은 3만 명까지 줄일 수 있을 걸로 예상한다. 그리고 일단 한번 쓰나미 대피 시설로 도망을 가더라도 한겨울에 추운데 거기 있으면 노약자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이런 거 추위 속에서 그죠 이렇게 동사할 수 있기 때문에 2차적으로 더 따뜻한 안전한 대피소로 대피할 수 있는 루트도 우리가 다 미리 설계를 해놨고 그리고 2차 대피소에서는 이렇게 보온 비품들을 다 사람 수에 맞게 다 마련을 해놓으면 이 어떤 저체온에 의해서 사망하는 사람을 0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해서 국민들한테 대책을 아예 공개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대책이 만들어지기까지 전문가들의 최고의 전문가들의 그리고 이 학계 소수 의견까지 모두 수렴이 되었다는 것을 이 워킹 그룹에 대한 어떤 정보들 회의 정보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까지 공개를 함으로써 국민들이 이 모든 전 과정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회의록을 다 공개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국민들은 그래 알겠다. 이거보다 더 큰 재앙이 오진 않을 거라는 거 우리도 확신한다. 믿겠다. 그리고 이거에 맞춰서 대비를 한다면 이 정도의 큰 재앙이 오는 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확률이 낮기 때문에 그거보다 작은 재앙들은 충분히 대비가 되겠다. 우리 안심할 수 있겠다. 오히려 그렇게 해서 더 담담하게 안심하고 일상생활에 임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예, 일본 사람들이 정말 지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까지 나서서. 네네. 예, 그럼 일본 지진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난카이 대지진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던데, 네네. 그거 정말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 작년도 그러니까 한 5월 달쯤에 네. 그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었습니다. 네네. 그 타츠키 료라고 하는 일본 만화가입니다. 아하. 그 작가가 쓴 그 만화 이름이 내가 본 미래라고 하는 네네. 만화인데
거기서 이제 뭐 동일본 대지진도 본인이 예측을 했었고, 아 정말요? 네, 뭐 프레디 머큐리의 사망도 자기가 꿈에서 봤었고, 퀸의 그 프레디 머큐리요? 네. 그리고 선지자군요. 예, 코로나 팬데믹도 이제 자기가 봤었고, 네.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막 있습니다. 이제 네. 그 사람이 이제 그 자기 만화에서 이 일본 남부 남해 쪽에서 네. 바다에서 엄청나게 큰 해일이 나가지고 난카이 대지진이라는 게 남해 대지진인 거죠? 맞습니다. 그게 난카이가 남해입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일본 남쪽에 있는 곳인데 그게 나오면서 이제 또 난카이 해곡에 그 보면은 난카이 해곡이 뭐냐면 이번 큐슈, 시코쿠, 혼슈가 있으면 이 쪽에 있는 해구를 이야기합니다. 아하. 이걸 필리핀 해판이라고 하는데 이 판이 섭입을 하는 겁니다. 예, 이 곳인데 여기서 이제 그 과거 역사 문헌들을 보면은 네. 거의 100년에서 한 200년 주기로 계속 9점대 지진이 발생을 오, 그래요? 해 왔었습니다. 뭐 그리고 유명한 지진 중에 하나가 1707년도 호에이 대지진이라고 하는 게 또 있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지진의 여파로 후지산이 대폭발했던 사례까지도 어이구. 예, 같이 있었던 거죠. 후지산이 활화산인가요? 지금도? 후지산은 매우 유명한 활화산이고요. 그렇군요. 네. 그 일본 정부는 후지산이 이 난카이 해곡에서 거대 지진이 발생할 시 그 여파로 분화해서 화산재가 이 편서풍 제트기류를 타고 동편에 있는 도쿄도 쪽으로 낙하해서 이재민이 2,700명 정도 발생할 것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400년 전에 분화를 했었단 말이죠? 약 300 몇십 년쯤 전에 네. 예, 고일이 있었고 난카이 해곡에서 지진은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있었고 마지막 난카이 해곡 지진은 1946년 일본 패망 직후에 있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때 있었고 이제 그 시간 예측 모델이라는 건데요. 네네. 이게 제가 그 전까지 말씀드렸던 여기 일본 해구 쪽 동일본 대지진 예. 이쪽하고는 좀 그 과학적 근거나 대처 방안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는 어떤 과학자들이 뭐 이런 연구를 한다기보다는 여기서 지진이 발생했던 역사 기록들을 가지고 통계학적으로 접근을 해서요. 아, 그렇습니까? 네, 통계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래가지고 이것을 뭐 확률 분포 함수 같은 거를 써가지고 앞으로 30년 안에 지진이 발생할 확률 80%. 그 확률 정규 분포에 따르면은 중간값이 네.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는 그 시점은 2034년입니다. 2034년에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거보다 얼마든지 일찍도 날 수 있다는 거죠? 30년 이내에 확률을 올해 또 일본 정부가 90%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네. 그렇다는 건 30년 안에 무조건 난다라고 와. 봐도 그렇게 틀리지 않은 말이 거의 확실하다는 소리네요. 예, 되겠죠. 예, 뭐 지금 여기서는 일본 정부가 이제 그런 논리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거 자체도 이거 역사 문헌을 바탕으로 하는 거고 네. 그 안에 힘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이런 거를 또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얼마만큼의 탄성 에너지가 누적이 됐는지 네네. 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저 같은 지질학자들이 봤을 때는 이건 굉장히 믿기 어려운 논리입니다. 인과관계는 없다. 인과관계를 과학적 인과관계를 말하기는 쉽지가 않다. 이거는 네. 아직까지 통계적으로 표본이 너무 적은 통계적으로 그 불완전한 결과값이라고 네.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이것을 공식 입장으로 내놨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정말 이것을 과학적 완결성을 따지기 이전에 이게 맞을 수도 있잖아. 아, 근데 이게 틀릴 거에 집중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자 이걸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안 한다? 준비를 안 한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동일본 지진의 되풀이다. 아, 그렇군요. 우리의 태도는 진보하지 않는다. 그런 거죠. 그러면 난카이 대지진이 일어난다면 네. 그러면 또 후지산이 폭발할 수 있는 건가요? 매우 그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후지산 자체도 지금 일본 기상청에서 네.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후지산이 마지막으로 분화했을 때 그 화산 폭발 지수로 5 정도의 분화를 했었습니다. 그 네. 5 정도의 분화가 얼마냐면 우리 폼페이를 멸망시켰던 베수비우스 화산 폭발이 예. 예, 그때 당시에 규모가 5 정도가 됐었습니다. 아, 그렇게 그런 폭발을 다시 한다고요?
후지산에서. 그러니까 이제 아주 과학적입니다. 그 후지산에 관련된 거는 그 지진계를 쭉 깔아 놓으면은요. 지진계를 쭉 깔면은 네. 뭘 볼 수 있냐면 지진파가 땅속을 어떻게 지나오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초음파 검사를 몸을 하면은 네네. 음파 네. 지진파도 마찬가지로 음파랑 마찬가지인데 음파가 우리 몸에 뭐 뼈를 지난다, 살을 지난다, 물을 지난다 이러면은 그것이 속도가 달라집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것을 이제 재구성해 보면 우리 내부에 몸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진계를 설치해 놓으면 지진파가 뭐 녹아 있는 마그마를 통과할 때 그리고 단단한 암석을 통과할 때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네. 마치 지구 내부를 초음파 검사하듯이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어허. 예, 그래가지고 계산한 후지산 아래에 있는 폭발 가능한 마그마 양은 이미 그 1707년도 폭발할 때의 양을 넘어섰다. 오. 네, 그게 이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1세제곱킬로미터 정도의 부피를 갖는데요. 네. 주사위로 따졌을 때 가로 세로 높이 1km짜리 주사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그마의 양이. 그 정도가 되는 거고 지금 뭐 후지산 같은 경우에는 그 저주파성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특이하게도 가스가 새질 않습니다. 우리 화산이 분출하면 막 가스가 막 나오고 이럴 것 예. 같지만 뭐 연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 와, 뭐 위험해 보인다 이럴 수 있는데 이 화산을 제대로 이렇게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나오지 않는 상황을 더 위험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화산을 폭발하게 만드는 건 마그마 액 자체가 아닙니다. 돌이 녹아서 만들어진 액체를 마그마라고 하는데 네네. 그 액체 자체는 폭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자체는 그냥 나오면은 하긴 뭐 이렇게 솟아 나오겠네요. 그냥 꾸역꾸역. 네, 맞습니다. 네. 뭐 꾸역꾸역이 정말 정확한 네, 표현이고 하와이나 아이슬란드 보면 빨간 용암이 흐르는 거는 네. 그냥 용암이 마그마가 흘러나오는 현상에 불과한데 중요한 건 이게 폭발한다는 거거든요. 네. 이 폭발은 마그마가 폭발하는 게 아니라 마그마 안에 녹아 있는 물이 빠져나오면서 폭발하는 겁니다. 아, 물이 폭발을 하는군요. 맞습니다. 이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마그마 액을 네. 그 뭐 콜라 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을 그 콜라 안에 녹아 있는 이산화탄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그마와 물의 관계는 그와 같습니다. 그 지하수를 끓이는군요, 마그마가. 끓이는 게 아니고요. 예. 그런 건 또 다른 프로세스인데 이 마그마 안에 우리가 그 샴페인이나 콜라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이산화탄소가 거기 있다는 걸 눈으로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이산화탄소가 물 분자들 사이사이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어허. 네, 그래서 네. 따로 부피를 차지하지 않고 물과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빈 공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와 같이 물도 마그마 액 안에 그 빈 공간에 있어가지고 얘는 물과 하나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뚜껑을 따는 순간 이산화탄소가 콜라 액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오면서 부피가 급속히 팽창하지 않습니까? 네. 마그마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물이 녹아 있다가 물이 마그마로부터 탈출하는 순간 그러면서 마그마의 부피가 급격히 기하급수적으로 팽창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이제 폭발이라고 부르죠. 우리 급작스러운 부피 팽창을 폭발이라고 우리 이제 부르니까요. 네, 이제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화산에서 막 보면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런 화산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수증기입니다. 다른 가스나 뭐 어떤 화산 연기가 아니고요. 수증기고 그런 것들은 보면은 마그마 안에서 이 물들이 조금씩 새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콜라병을 제대로 안 닫아놔서 탄산가스가 빠져나가는 것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지산에서는 그게 안 빠져나오고 계속 붙어 있다는 얘기네요. 밀봉되어 있다는 소리네요. 예, 그래서 이제 폭발력은 더 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예, 그래서 일본 동경대학교 교수가 그 20년도의 논문에서 더 위험하게 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폭발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폭발이 일어나면 우리가 이제 이런 형태의 화산 분화를 플리니식 분화라고 부릅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네. 화산 분출의 다양한 형태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만든 거거든요. 원자폭탄 터지는 것처럼 그렇게 는. 이 왼쪽에 보면 빨간 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거 보면 우리가 공포감을 많이 느낄 텐데 오히려 이런 것은 분화 규모, Volcanic Explosivity Index라고 합니다. 네. 그거로 봤을 때 이제 규모가 0에서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규모가 커지면 커지고 뭐 백두산 대폭발 같은 거로 가면 갈수록 이런 뭐 원자폭탄 터진 것처럼 터지듯이 하네요. 네, 그렇게 됩니다. 이게
마그마가 굉장히 꾸덕꾸덕한 점성이 높은 겁니다. 네. 예, 지금 이 빨갛게 흐르는 거는 마그마가 물 같은 거고 아하. 이 하얗게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마그마들은 점성이 엄청 높은데 어느 정도냐면 치약을 넘어서 점성이 거의 그 립스틱 같은 점성? 흐르지 않는다는 소리네요. 거의 안 흐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가스들이 빠져나갈 수도 없고 네.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립스틱 안에 공기방울이 갇혀 있다라고 쳤을 때 그 공기방울이 뽀글뽀글 올라가는 게 상상이 안 되시잖아요. 안 되죠. 네, 뭐 바셀린 같은데 공기방울이 하나 잡혀 있다 그러면 거기서 막 뽀글뽀글 될 것 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게 폭발을 해요? 예, 그런 상태에서 폭발을 하니까 이게 가스들을 굉장히 녹이고 있고 빠져나오는 가스도 밖으로 못 나가게 붙들어 버립니다. 높은 점성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일제히 가스가 빠져나오면서 다 깨져 버리고 하늘로 가루가 돼서 날아가는 현상을 이제 가루가 돼서 예, 가루가 돼서 날아갑니다. 이 분화구를 통해서 뿜어져 나오는 이 화산재와 가스가 뒤섞여 있는 이게 이제 온도가 거의 1000도에 육박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돌가루와 이 뜨거운 수증기가 섞여 있는 건데 이게 주변 공기보다 온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 부력을 가집니다.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층권에 도달합니다. 올라가서. 엄청 높이 올라가네요. 네, 뭐 이게 주변의 대기와 이렇게 부력이 같아질 때까지 상승을 하다가 네. 거기서부터는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니까 밑에서 공급은 올라가지는 못하니까 퍼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산구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산구름이라는 게 생기는군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우산구름이 만들어지는 고도가 성층권에 도달하게 되면 네. 성층권은 우리 대륙권처럼 계절풍이 불지가 않습니다. 뭐 저기 동남풍, 북서풍 뭐 이렇게 부는 게 아니고 네. 계절에 따라서 항시 일정하게 편서풍이 불고 있습니다. 제트류가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여기서 제트류를 탈 정도로 높이 이 화산 분화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 동쪽으로 화산재가 쫙 가게 됩니다. 쪽으로. 네. 그럼 일본에서 후지산이 폭발을 하게 되면 미국 쪽으로 간다는 소리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후지산이 1707년도에 폭발했을 때 네. 후지산의 서쪽 지역에서는 후지산 화산재가 발견이 안 됩니다. 아. 그런데 이제 후지산의 동쪽에 있는 도쿄도 뭐 치바 뭐 이런 곳들은 네. 싹 다 화산재에 수 센티미터씩 파묻혀서 어이고. 예, 그래서 당시에는 아마 사람이 살 수 없는 조건이 이제 만들어졌을 거로 보고 지금도 이제 분할을 한다면 그와 동일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일본 정부는 이재민을 2,700만 명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화산재가 1707년도 당시만큼 쌓이면은 이 화산재를 어디다가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도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폼페이 화산이 베스비우스 화산이 저 폭발 지수가 5였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지금 근데 예상되는 후지산의 폭발 지수는 어느 정도가 되는 거예요? 5입니다. 그것도 5예요? 그것도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게 5입니다. 그래서 1707년도와 동일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기보단 네. 우리는 그 상황을 상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2,700만 명이 죽을 수 있다. 아닙니다. 이재민이 될 수 있다. 아, 이재민이 될 수 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 화산재가 쌓이게 되면 주변의 식생들은 다 파괴가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일단 어떤 전력망이 다 망가집니다. 네. 이 굉장히 합선을 다 유도를 해버리고 어떤 신칸센이나 이런 전력으로 가는 우리 그 KTX 같은 것들은 다닐 수가 없게 네.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이재민이 되는 그렇군요. 거겠죠. 네. 네네네. 아이고 무시무시한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게 화산재가 성층권으로 올라가면 제트기류를 타고 동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그나마 한반도로는 안 오겠네요. 근데 조금 우리가 올해 일본의 고베대학교 연구팀이 올해 논문을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지금 보여드리는 게 그 오른쪽에 있는 게 그 논문이고 네. 이 동일 연구팀이 2018년도에 또 발표했던 논문입니다. 네. 다 네이처 계열 저널입니다. 굉장히 저명한 저널들입니다. 네네. 여기서 이제 나오는 내용이 보면은 키카이 칼데라 볼케이노라고 되어 있고 역시 네. 키카이 칼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 키카이 칼데라가 뭐냐면 일본 큐슈 지역에 보면 여기 아소산으로부터 시작해서 네. 카쿠토, 아이라, 사쿠라지마 화산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모릅니다. 뭐
뭐 심심하면 맨날 또 터졌다 막 계속 예, 나오는 예, 화산이 있거든요. 사쿠라지마 화산인데 요게 이제 사쿠라지마 화산이고 이걸 품고 있는 칼데라. 네. 그러니까 백두산 천지 같은 겁니다. 이 칼데라라는 건 이게 지금 쭉 일렬로 늘어서 있습니다. 이것 중에 가장 남쪽에 있는 게 이제 키카이 칼데라라고 하는 거고 네. 얘는 바닷속에 있습니다. 얘는 7,300년 전에 분출을 했었습니다. 네. 그때의 분출 규모가 백두산의 한 1.5배 정도 됐었습니다. 백두산 천년대 분화에. 네. 예, 그때 당시의 분화가 이제 굉장히 큰 게 있었는데 이 연구진이 밝혀낸 것은 지금 현재 키카이 칼데라 하부에 마그마가 220 세제곱킬로미터 부피의 마그마가 다시 일발 장전되었다. 그게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백두산 천년 대분화의 분화 규모를 네. 규모 7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 규모 7이 되려면 마그마가 한 번에 분출되는 마그마의 양이 약 100세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부피가. 그런데 이 키카이 칼데라 아래의 마그마 방에는 220 큐빅킬로미터. 그러니까 이제 2.2배 가량의 백두산 그 분화 당시 분출됐던 마그마에 2.2배에 달하는 마그마가 이미 밑에 고여 있고 그래서 이제 그중 절반만 분출이 되더라도 백두산 천년 대분화와 같은 큰 폭발이 유도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올해 4월에 논문으로 나왔습니다. 그 일본 정부에서는 이제 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골머리를 썩고 있을 겁니다. 키카이 칼데라.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과거에 이 키카이 칼데라에서 분출했던 화산재가 퍼져나갔던 영역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 한반도 경상남북도와 전라남도 그리고 제주도가 키카이 칼데라 화산재의 낙하 영역에 포함이 됩니다. 오. 그리고 이 지역에 보면 아소산부터 쫙 여러 개의 화산들이 있는데 네. 거기서 과거 10만 년 내에 아주 뭐 백두산 분화보다도 더 컸던 분화들이 한 차례씩은 다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화산재들이 분포한 영역입니다. 아소산 폭발했을 때는 북한까지도 화산재 낙하 영역에 포함이 됐었고 그렇군요. 거의 모든 분화에 제가 있는 부산 지역은 다 포함이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겁나네. 이것을 이제 남의 일로 볼 수 없다는 거고. 남의 일이 아니네요, 진짜. 네, 그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일본 정부에서도 후지산을 폭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것을 후지산 자체 마그마도 있지만 그 1707년 당시에 대지진이 난 직후에 그 49일 후에 후지산이 폭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후지산은 이제 방아쇠만 당기면 총알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또 난카이 해곡에서는 30년 내 지진 발생 확률이 80% 이상 막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인과관계를 가지고 연계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후지산 폭발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게 이 키카이 칼데라도 지금 거기에 리스트에 추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난카이 해곡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키카이 칼데라를 자극할 가능성이 크고 그 키카이 칼데라가 폭발한다면 우리가 뭐 일본에서 난 재해를 간접적으로 우리가 겪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우리도 그 재해 영역 안에 우리나라가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일본 지진 이야기를 지금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백두산 걱정해야 되는 건가요? 사실 그 백두산에 대해서 예전에 그 백두산이라는 영화 그 마동석 배우가 주연으로 나왔던 네네. 그 영화가 나오고 나서 사실 우리가 그런 거대한 화산 폭발에 대해서 네. 그 깊이 있게 연구를 해본 경험도 없고 우리나라가 네. 우리나라 뭐 화산학의 불모지라고 저는 그렇게 부릅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냥 좀 잘못된 정보들 뭐 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왜곡된 부분들이 있는데 뭐 제가 이제 뭐 백두산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백두산에서도 논문을 쓰고 있는 사람이고 독보적인 존재시네요. 독보적이기까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지는 않고 좋은 기회를 좀 얻어가지고 우연히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네. 좀 주어졌었고 그래서 이제 그 화산을 봤을 때 제가 이런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카툰인데요. 네. 이 백두산 보면 천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꼭대기에 호수가 있습니다. 네. 백록담하고 천지의 차이가 뭐냐면 백록담은 분화구라고 부르고 천지는 칼데라라고 부릅니다. 아, 달라요, 서로? 네, 분화구는 마그마가 빠져나온 길을 분화구라고 부르고요.
칼데라는 뭐냐면 너무 많은 양의 마그마가 한 번에 빠져나가다 보니까 밑에 빈 공간이 생기고 화산이 그냥 싱크홀처럼 내려앉은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구덩이를 칼데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분화구는 화산 물질이 빠져나간 공간, 그 출구. 그리고 칼데라는 화산 붕괴 지형입니다. 무너져 내린 지형입니다. 그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한라산 백록담은 그 밑에 마그마가 없어요? 마그마가 있었죠. 후지산은 네. 칼데라가 없습니다. 후지산은 분화구의 직경이 네. 100몇십 미터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천지는 직경이 5km입니다. 그러니까 구멍이 있으면 거길 따라서 화산 물질이 쫙 나올 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그 구멍을 분화구라고 부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칼데라는 뭐냐면 다 빠져나가고 나서 밑에 빈 공간이 있으니까 네. 여기가 그냥 통째로 무너집니다. 땅 자체가 무너졌어요. 네, 화산이 그냥 그 윗부분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분화가 일어나죠. 네. 마그마가 빠져나가니까 여기 빠져나가고 있는 이 구멍이 분화구인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밑에 보면 빠져나가서 무너져 버렸죠. 이렇게 폭삭 내려앉아 버렸죠. 네. 그럼 이 구덩이를 칼데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군요. 지금 근데 이제 백두산 같은 경우는 이 천지가 분화구가 아니라 마그마가 빠져나가고 나서 폭삭 내려앉은 함몰 지형인 겁니다. 네. 지금 그런 상태인데 칼데라다.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게 화산이 있고 이렇게 봉긋하게 솟은 화산이 있다가 큰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 이렇게 내려앉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붕괴된 칼데라 지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직후에 또 다시 큰 분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지형을 회복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주 자잘한 분화들이 일어나면서 다시 화산이 부풀어 오르면서 원래 형태로 돌아갑니다. 예. 이 마치 윤회 같은 겁니다. 그래서 큰 폭발에 의해서 내려앉은 이 지형이 다시 메꿔지고 원래 상태가 되면은 다시 또 큰 폭발이 일어나고 원래대로 돌아가고 백두산에서 서기 946년에 이런 칼데라를 만드는 큰 분화가 일어났습니다. 946년에요. 네, 서기 946년. 그런데 이제 백두산에서 그때와 같은 분화가 또 일어나려면 지금 현재 백두산의 상태가 지금 이 상태가 되어 있어야 돼요. 12시 상태에 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백두산은 지금 6시 정도의 상태인 겁니다. 아직 좀 멀었네요. 그렇죠. 이 화산학자들은 이걸 보는 겁니다. 얘가 어떤 이 윤회 주기상에 어떤 곳에 와 있느냐. 네. 키카이 칼데라는 다시 여기로 돌아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7,300년 전에 폭발해서 칼데라가 만들어진 다음에 다시 오랫동안 분출하고 다시 부풀어 오르면서 원래 형태를 유지하고 마그마가 안에 충분히 채워진 상태로 다음 폭발이 딱 일발 장전되어 있는. 키카이 칼데라는 규슈의 남쪽 지방에 있는 맞습니다. 그 바다 속에 있는 걸 말씀하신 거죠. 지난 영상에서 예, 맞습니다. 설명하셨듯이. 맞습니다. 네. 그러면 네. 우리 백두산은 좀 멀었다. 폭발하려면. 백두산은 여기 이제 화산학적으로 지질학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네. 백두산은 지금 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큰 폭발을 일으키려면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군요. 그 중국 과학원에서 네. 중국 지진국 쪽에서 최근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네네. 백두산 천년 대분화 이전에 그 정도 규모의 분화가 언제 있었는가? 네. 천문봉 대분화라고 부르는 분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천문봉 대분화. 네. 예. 천년 대분화 이전에 천문봉 대분화. 천년 대분화는 서기 946년도에 있었는데 예. 천문봉 대분화는 지금으로부터 5만 년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분화 사이의 간격이 그만큼 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바퀴 돌아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백두산의 경우는 몇만 년 정도가 될 수 있다. 아직 멀었다는 얘기고요. 네. 그럼 우리 한반도는 지진은 어느 정도나 걱정을 하고 살아야 됩니까? 사실 제가 대학의 학부 학생으로 있을 때만 하더라도 네. 뭐 우리나라는 판 경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판 내부 환경에 있어서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지학 시간에. 맞습니다. 화라산으로부터 안전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배웠는데 2016년도부터 지진 나면서 우리나라 포항 네. 경주 지진 나면서 그 인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을 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는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판 경계에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의 서쪽이 판의 경계다.
그 말씀 했었어요. 그 첫 번째 영상에서 그 말씀 하셨습니다. 네, 거기서 10년 주기로 7.5의 지진이 나고 있고 동해 지각이 일본 아래로 섭입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극초기 섭입 현상입니다. 네. 그러면 판이 서로 맞물려 섭입 현상이 있는데 모를 수도 있는 거군요. 모를 수 있습니다. 아. 모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게 있습니다. 굉장히 성숙된 판의 경계가 있고요. 네. 태아기 형태의 단계에 있는 판의 경계가 있습니다. 새로운 판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럼? 그렇죠. 판은 갈라졌다가 다시 붙고 갈라졌다가 붙고 큰 시간 단위 하에서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은 뭐 우리 여러 대륙으로 나눠져 있지만 뭐 한 2억 년 전만 하더라도 초대륙 판게아로 하나의 판으로 전 지구가 하나의 판 덩어리로 붙어 있었거든요. 그게 다 갈라져서 지금에 온 것이고 지금 뭐 이렇게 판이 지금 새로 갈라지는 곳도 지구상에 존재하고 예. 그리고 다시 뭐 바이칼 호수 아시죠? 예, 예. 그 바이칼 호수가 지금 그 유라시아 한가운데가 갈라지고 있는 곳입니다. 정말요? 네, 찢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 그런 곳인데요. 그래서 이제 요 그림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요 부분이 바이칼입니다. 예. 바이칼이 있고 바이칼을 판의 경계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쭉 연장을 했을 때 이게 이제 일본 서해안 쪽에 그 경계로 이어지고 이쪽으로 쭉 오면은 우리나라로. 아이고. 그게 경주를 통과하네요? 그렇죠. 이게 뭐 아직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우리나라가 판 경계일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를 한 지가 뭐 10년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새로운 가설이군요. 네, 가설이고 이건 뭐 저의 논문입니다. 이건 제가 뭐 교수님이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18년도에 썼던 논문, 23년도에 썼던 논문인데 네. 이 우리나라 쪽으로 우리나라 동해안입니다. 여기가. 동해 지각이 우리나라 동해안 아래로 섭입한다. 아이고. 와. 그로 인해서 우리 동해 지각은 구불구불 휘어지고 아래로 내려가고 우리나라 동쪽은 들어 올려지고 있다. 동고서저 지형의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에 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태백산맥도 그럼 저것 때문에 올라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해안 당구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네. 우리 지리 시간에 다 배우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해안 당구가 뭐냐면 그 우리 동해안이 계속 들어올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들어올려진 속도가 얼만가를 연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예. 뭐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 현재에도 있는데 예전에는 최성자 박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저기 네. 정년퇴임 하셨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동해안 쪽에 해안 당구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동해안 융기 속도가 만년에 3m 정도까지 된다. 뭐 감이 안 오실 텐데. 그 히말라야 산맥이 네. 지금 만들어지기 위해 융기한 속도가 만년에 9m입니다. 그거의 3분의 1의 속도로 융기하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주변에 그 네팔이라든지 그 스촨 대지진이라든지 그런 지진이 났던 것이 거기서 판과 판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네. 발생하고 있는 유사한 현상이 우리나라 동해안에 일어나는데 지금 여기 가장 최근에 작년도에 나왔던 연구 결과는 더 정교한 측정법을 써서 분석을 했더니 3m가 아니라 만년에 4.4m. 그러니까 엄청난 힘으로 들어 올려지고 있다. 맞습니다. 또 속도는 느리지만. 그렇죠. 이게 섭입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현상인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난카이 해곡에서 보면은 난카이 해곡 100년 지진 주기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네. 역사 기록들을 가지고 네. 그 주기성을 찾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 삼국사기부터 해가지고 고려사전료 뭐 해가지고 조선왕조실록으로 넘어오면 어마어마하게 디테일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승정원 일기 같은 곳에도 같이 막 남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곳을 보면은 뭐 2천여 건 정도의 지진이 그 조선왕조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중에 굉장히 큰 지진은 6점대 이상의 지진은 20건 이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2건이 있거든요. 그게 16세기에 발생을 합니다. 예.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좀 드렸을 텐데 1643년 울산 대지진, 1681년 양양 대지진 이 두 개의 지진이 가장 컸고 여기에 지진 기록을 보면은 물이 끓어올랐고 마치 바다 가운데 큰 파도가 육지로 나왔다 들어가는 것 같은 쓰나미입니다. 쓰나미가 수반이 되고 지진이 나고 나서
지진이 났을 때 보니까 막 땅에서 물이 솟아나고 그곳에 모래가 막 이렇게 분출되어 있고 토양이 액상화되고 하는 현상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양양 대지진 같은 경우는 바닷물 요동 쳤는데 마치 소리가 물이 끓는 것 같아서 역시 쓰나미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설악산 신흥사 개족을 거함이 모두 붕괴됐다. 막 완전히 설악산 암석들 다 무너져 내리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좀 충격적인 거는 평일에 물이 찼던 곳이 100여 보 혹은 560보 노출됐다. 1보가 얼마냐면 하나 둘 갔을 때 1보입니다. 160cm 정도라고 말을 합니다. 100보라고 말하면 160m 정도가 드러난 겁니다. 지진 나기 전에 해안선이 여기 있었는데 지진 나고 나니까 해안선이 160m 물러난 겁니다. 이게 뭡니까? 24년도 1월 1일 날 노토반도에서 발생했던 지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바다 밑바닥이 들어 올려졌다는 네,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섭입을 하니까 위에 있는 걸 들어 올려 버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었던 것이 우리 조선왕조실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 동해에서 일어나는 지진들이군요. 그러니까. 예, 동해에서 지진이 나는 것이고요. 뭐 이런 지진에 대해서 우리 옛날에 일어났던 지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연구를 이제 고지진학이라고 하고 네. 그리고 또 특히나 역사 기록에 남아 있는 지진 연구를 고고지진학이라고 또 부릅니다. 그 연구하시는 그 학계의 어르신들의 말씀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7점대 지진, 이 양양 울산 대지진 다 규모 7에서 7.5 정도로 보거든요. 네네. 규모를. 이런 지진들이 발생할 수 있는 주기가 약 400여 년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400여 년 되는데 지금 벌써 보면은 16세기니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1세기가 벌써 400년이 주기가 도래하는 시기가 된 겁니다. 거의 됐네요. 그리고 지금 일본의 그 홋카이도대 그리고 토호쿠대 일본 잠스텍이라고 하는 해양기술원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공동으로 올해 발표한 연구 결과에서 일본 해구 쪽의 지진 마지막 지진이 일어났던 시기 9점대 지진이 일어났던 시기 그 호수에 쌓여 있는 그 쓰나미 퇴적물들을 가지고 알아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재밌는데 여기 보면은 홋카이도의 빨간색으로 한 지점이고 여기 보면 호수가 하나 있죠. 하루토리호라고. 네네. 여기에서 시추를 딱 해보면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쓰나미가 나서 육지를 바닷물이 침범해버리면 바다 해양성 퇴적물들이 여기 민물 호수에 쌓이는 거예요. 이것들의 연대를 다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주기도 알아낼 수 있고 가장 마지막으로 쌓여 있는 이 호수 퇴적물의 퇴적 시점이 16세기 초인 겁니다. 400년 됐네요. 400년 전이고 그때 당시에 단층이 미끌렸던 양이 25m인데 이미 일본 해구에는 그때 당시에 지진을 발생시켰던 에너지와 동일한 에너지가 이미 축적이 됐다. 네. 그게 올해 나온 연구 결과고 연구팀이 마이니치 신문과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 우리나라와 일본의 지진을 발생시키고 변형을 일으키는 이 힘이 결국은 태평양이 우리를 미는 힘이에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태평양판이 일본을 서쪽으로 밀고 있고 네. 동해가 제가 아까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해안선이 밖으로 나간다고요? 사실 지금 동해가 2300만 년쯤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일본이 원래는 우리랑 붙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사이가 찢어지면서 만들어졌는데 약 500만 년 전부터 그 운동이 역전이 돼서 다시 동해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없어지는 이유가 동해 지각이 일본 아래로 우리나라 아래로 섭입하기 때문입니다. 들어가니까 없어지겠죠, 그죠? 네. 그리고 일본은 다시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 현상인데, 그래서 그 힘의 근본적인 원인은 태평양판이 우리나라를 서쪽으로 미는 힘입니다. 그래서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우리나라가 일본 쪽으로 2-3cm 끌려갔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네. 연세대학교 홍태경 교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이야기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일본에서 뭔가 큰 지진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쪽으로 다시 그 여파가 온다는 겁니다. 그 힘이 전파돼서 그렇게 온다는 거고 최근에 우리나라 연구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일본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20에서 30년이 지나면 우리나라 쪽에서 다시 압축성 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약간 이게 인과관계가 역사적으로도 맞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일본에서 400년 전에 발생했던 16세기 초 지진이
1611에서 30년 사이에 일어나고 우리나라 동래 지역에서 울산 지역에서 규모 7짜리 7.5 정도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 지진이 1643년도 한 30년 있다가 난 겁니다. 와, 그게 서로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러니까 그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힘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뭐 약간 그런 거 같은 거 휴지 보시면은 절취선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쪽을 당기면은 이쪽 저쪽 가운데 사이에 있는 네. 절취선들은 다 힘을 받고 어떤 부분이 쪼개질지 모릅니다. 그 요 가장 당기는 곳에 가까운 곳이 뜯어질 수도 있지만 이쪽 부분이 뜯어질 수도 있어요. 평양판의 압력 때문에 맞습니다. 생겨나는 동일한 힘에 의한 그 지역적인 차이만 있다는 뭐 그런 이야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안에 우리나라 동해안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일본 서해안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이거 무섭네요.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됩니까? 일단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저명한 저널에다가 발표를 하더라도 네. 일단은 국민의 어떤 동요 혹은 불필요한 공포심을 네. 조장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이걸 인정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 방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들에서요. 그렇군요. 특히나 우리 동해안에는 원자력 발전소나 어떤 화학공업단지 같은 것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곳들. 진짜 공단들 거기 산업단지들 다 그쪽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공단들이 만들어지고 발전소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지금 이런 어떤 이론 체계가 존재하지가 않았던 때입니다. 여기가 지진 발생할 수 있는 곳이고 400년 주기 지진이 있는 곳이고 조선왕조실록에 있었던 지진이 이 동해안가에서 7.5짜리가 났었던 것이고 그런 그 모든 것들이 그런 생각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네. 시기에 만들어진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지금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위험하고 레디컬하게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그러면 이미 원자력 발전소를 다 지어놨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뭐 원자력 발전소 튼튼하게 지어진 거 맞습니다. 규모 7의 지진이 나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지진이 안 난다는 가정하에 7이 나도 견딜 수 있게 지은 겁니다. 네. 그냥 달라진 거예요? 초오버 스펙으로 짓습니다. 원래. 네네. 만약에 여기서 지진이 5가 예상이 되면 5가 아니라 7, 8, 9를 견딜 수 있게 막 그렇게 짓겠죠. 네네. 네. 뭐 일본 도호쿠 대지진도 9가 날지는 몰랐기 때문에 원전 사고들이 발생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 이 방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시설 관리를 맡고 운영하는 사람들은 네.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안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당신들은 알고 있어야 되고 당신들은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하거나 준비를 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런데 그거 자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하.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일본이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우리가 유심히 좀 살펴봐야 될 때네요. 그렇습니다. 예. 아이고. 사실 이런 말들이 네네. 기본적으로 학계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청취를 하는 선에서 끝났다면 네. 제가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지진 이거 뭐 일본 이야기고 뭔 남의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이게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현상이군요. 맞습니다. 오늘 아주 큰 배움을 가지게 됐습니다. 예, 오늘 부산대학교 지진 전문가이신 김기범 교수님 모시고 무섭지만 절실한 이야기 청해서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모시고 싶습니다.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